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이승정입니다. 오늘은 1119회 정책지시 포럼 제목이 우리는 왜 지방분권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가. 체감할 수 있냐 없냐부터가 큰 주제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주제라서 재밌겠다는 생각을 벌써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영근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왜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간단 명료하게 할 수 있어야 이제 연구로서 완성이 된 거고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제 확립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과연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지금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저는 지금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찾아가고는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조금 지방자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이제 저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구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좀 합리화하고 법 제도를 개선하고 뭐 이런 정책 개발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지방 분권이나 자치 뭐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잘 될 거라고 믿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뭐 각종 자치단체에 관련되는 과제나 사업들을 대단히 열심히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과연 이게 최선일까? 이게 최선인가? 이렇게만 하면 다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계속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이게 현실하고 이제 이상의 차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고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이제 문헌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2002년도에 한국 지방민주주의 위기라는 그 책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지방자치 한 10년 정도를 해보시면서 이제 드러났던 문제들을 집약해서 정리하신 거 2002년도에 이제 거기 이승종 교수님도 참여하시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적된 이 책에 나와 있는 지적된 문제들이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거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2002년이 나왔잖아요, 책이. 지금 2025년인데 그러니까 그때 91년부터 지방의회가 만들어서 10년 정도 동안에 이제 경험을 집약한 책에 나왔던 문제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연 지방자치가 우리가 발전했다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좀 이제 제기되는 과정에 이제 뭐 이런 글들도 한번 구성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올해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라고 이제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왜냐하면 단체장 선거를 95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30주년인데 역대 모든 정부에서 사실은 지방분권 강화나 이런 것들은 국정과제로 우선순위에 사실은 랭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방자치법이나 제도가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됐고 선진적으로 정비가 됐고 어쨌든 지역에서의 어떤 선거를 통한 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이나 이런 형태가 이제 제도화되면서 민주적 기반이 상당히 강화된 거죠. 이건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나 정책들이 발굴되고 확산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를 해서 뭐가 좋아졌느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뭐 막연한 질문 같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뭐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의 상당 부분들은 처음에 다 자치단체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확산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 뭐 분권의 성과가 뭐 전혀 없다 이렇게는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기에 지방자치의 많은 성과들이 시간이 한 20년 이상이 지나고 난 이 상태에서 이제 매년 한국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지방자치에 관한 이제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조사 결과를 쭉 보면 예를 들면 여기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 참여기가 충분한가? 뭐 예를 들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주민 대표들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가? 뭐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단체장이 누군가 당선되는 거, 단체장이 누가 바뀌면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이 사실 매년 일관되게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이 조사 하나만으로 지방자치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나머지는 제가 접했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이대로 가면 지방자치를 하면 주민들이 과연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이런 자치의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좀 특성이라고 하면 사실 기관 생존형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일단 나중에 문제고 일단 자치단체가 어떻게 살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는 이제 광역 도는 도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어떻게 이 기관을 어떻게 생존시킬 것인가. 왜냐하면 지역에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 경제가 점점 이제 침체 기로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자치단체 장애 이제 자치단체의 생존 자체가 굉장히 좀 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좀 큰 위기감이 있는데 그럼 현재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지방자치가 시간이 지나면 과연 뭐 30년이 되면 짧다. 뭐 한 100년 정도 지나면 100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 나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100년이 지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사실 이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어떤 좀 상식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교과서적으로 보면 민주적 가치에 이제 기반한 규범론적이고 아주 당위론적인 설명이 지배적인데 여기에 이제 뭐 행정의 능률성이나 균형 발전 뭐 이런 것들이 가치가 부과되어서 지방자치 분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주민들의 삶이나 뭐 지역의 발전에 과연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좀 제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방 분권을 통해서 민주적 행정의 능률성, 균형 발전의 가치를 정말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체감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앞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정말 짧아서인지 아니면 현재 지방자치와 분권 구조 안에서는 지방정부의 권한만 지금보다 더 커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방 분권의 효과를 과연 체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의문점들이 좀 제기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는 건 연구자들도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나 분권을 연구하지 않는 많은 연구자들을 제가 만나게 되는데 상당히 지방자치를 꼭 우리나라에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는 이제 저희 같은 연구원이 한 26개가 있는데 이 26개 연구원의 다양한 박사님들을 일 때문에 만나면 이제 끝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지방자치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해야 돼요? 필요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KDI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무수히 많은 분들이 물으면 제가 답을 사실 못하는 거죠. 이러면서 뭐 이렇게 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특례시 단체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단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특례시가 되어서 뭐가 좋아졌는지 자기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연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이 특례시가 돼서 뭐가 좋아졌는지 모른다고 하면 이게 그럼 주민들은 도대체 이게 특례시가 되어서 뭐가 좋아졌는지를 어떻게 그럼 알 수 있을까? 상당히 좀 난감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연구는 지금 좀 뭐 불필요한 것 같다라고 저는 돌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방자치 분권이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그냥 가면 저절로 좋아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좀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분권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사실은 이제 드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사실은 지금까지 분권 이야기를 많이 하면 분권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섞여 있습니다. 뭐 이제 이 스펙트럼은 이제 교과서적인 스펙트럼인데 뭐 분산, 위임, 분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분권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이제 지방 정부의 권한 이양까지 포함하는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분권 논의는 대부분 이제 분산과 위임과 분권이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사실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분권 이야기의 가장 초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권의 분산 그리고 중앙정부 업무의 기능적 분담 측면을 대단히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의 행정적인 어떤 통일성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기능에 매칭이 되는 기능과 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지정이 되어야 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을 행정혁신과 대단히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걸 지방정부는 일방적으로 다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정과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무수하게 많은 과제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이식이 되어서 집행실적을 평가해야 되는 때때로 보면 국정과제가 지역의 여건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에 해당되는 실적을 다 자치단체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분권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 논의만 집중을 하다 보니 이 사회 부문의 문제를 대단히 좀 놓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국가가 성장하던 80년대 말에 다시 설계가 되었던 제도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지역의 인구 감소라든지 뭐 지역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는 이런 걸 사실 가정하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인구 구조적인 변화, 사회 경제적인 환경 변화에는 대응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제약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악화, 특히나 이런 문제들은 지방자치의 상당한 위기로 지금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데 과연 지방정부의 권한만을 강화하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국민들이 과연 지방분권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그런 지역 소멸 대응 방안으로 공간 구조를 재편하자, 통합을 하자, 그래서 초광역으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만 하면 그러면 지방정부가 규모의 경제만 갖추면 과연 이제 지금까지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의문인 거죠. 사실은 많은 분권 논의들이 지방정부 권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회 부문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사실 지방정부가 권한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는 기대에 이제 기초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처럼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문점입니다. 사실 국가와 사회관계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보면 예를 들면 뭐 국가 부문과 사회 부문을 두 개로 나눈다고 하면 사회 부문이 사실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과 물적 기반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가는 사회를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게 이제 국가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당연히 중앙정부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국가 부분 자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큰 덩어리입니다. 근데 지방정부도 당연히 지역의 시민이나 경제 영역과 사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좀 간과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앙정부를 국가로 보는 사고가 지배적이고 국가중심적 사고방식, 국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부분의 자율성 신장에 상당한 제약으로 지금 작용을 해왔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국가의 권력을 두 가지 권력, 전제적 권력이나 기반적 권력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사실은 사회를 통한 권력, 그러니까 기반적 권력 자체가 대단히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방분권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원인은 사회가 이제 기반적 권력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역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냥 뭐 우리는 뭐 중앙정부 지역 하면 그냥 지역은 지역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국가를 구성하는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국가를 이제 위로부터의 지역화와 아래로부터의 지역화 두 가지로 이제 있습니다. 근대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쭉 보면, 근데 우리는 사실 위로부터의 지역화라는 개념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근데 지방자치는 사실은 그와 반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분권을 정말로 실현하려면 이 아래로부터의 지역화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사실 주민자치는 지금 거의 자치단체의 행정 부분의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로 지금 계속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반적 권력에서 사회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지방정부 를 중심을 보면 일단 지방정부는 그 지역의 시민이나 시민을 보호하고 권리를 신장하는 데 상당한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시민 영역에서는 지방정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지방정부에 대한.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는 사실 지방정부가 지역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제 지방정부의 물적 기반 자체를 지역 사회의 경제 부분이 이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이것이 이제 기반적 권력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서구에 우리가 생각하는 서구 선진국의 지방자치 모델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경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을 지방정부가 굉장히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방 정부 자체는 중앙 정부에 대해서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독자성을 확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의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튼튼한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문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건 첫 번째는 시민과 분리된 지역 정치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을 2004년에 이제 정당 지구당을 폐지를 했는데 이게 그 당시는 상당히 혁신적인 정치 개혁으로 이제 인식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당원 협의회 체제로 운영을 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앙당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사실 이 이후로. 그래서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는 하지만 현실은 사실 이제 그렇게 안 되죠. 지역의 일꾼이 공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전략 공천이라는 게 그냥 일상화되고 있고 어떤 심지어는 그냥 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자객 공천이나 이런 거로 막 되는 거죠. 이 지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런 게 너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정당법 자체가 우리나라 정당법 자체가 오직 전국 정당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서 시민연합 형태의 시민정당은 인정하지 않고 선거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정당법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이 세 가지 법이 오직 정당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정치 규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진국 중에 우리보다 정치적인 선진국의 하나라 중에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정치적 규제를 가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 없어요. 저희가 국회 입법조사처하고 조사를 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뭐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 문제만 발생할까 이제 이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방정부를 정치 의사결정의 지리적 공간으로 이제 보기보다는 사실 지금 같은 행태 때문에 이걸 지방정부를 정치 의사결정 공간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 제공 단위로만 자꾸 인식하도록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성보다는 효율성이 가장 우선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정당 간의 경쟁이 필요한 거는 당연한 거죠.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당 간의 경쟁이 왜 반드시 전국 정당, 중앙 정당 중심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치학자들도 합리적인 답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소한 전국 선거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하더라도 지방 선거 정도에서는 사실 지역의 정당, 지역 정당이나 아니면 지역의 시민연합 이런 형태로 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만 기본적으로 좀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경제 문제는 이건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 격차를 GRDP 기준으로 해도 수도권이 이미 5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에 가까운 곳의 경제적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충남입니다. 대전, 충남, 세종, 충북까지 해서 여기에 GRDP가 12.5%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을 거의 지금 이제 몇 년 안에 뛰어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부산, 경남, 뭐 그다음 대구, 경북 하면 대한민국의 그 지역 경제, 국가 경제에 굉장히 견인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동력 자체를 점점 이제 잃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경제학 그 KDI나 경제 분석을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오고 장기 예측에서는 훨씬 더 악화될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럼 지역 산업 구조의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산업 혁신 역량이 대단히 낮아요. 왜냐하면 거대 제조업, 그다음에 화학, 중화학, 공업의 제조업 중심인데 이게 산업 혁신량이 낮은 이유가 이제 한국이 경쟁력을 이미 잃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산업 자체에서. 그래서 이 산업으로 해서 혁신을 해서 어떤 새로운 도약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많은 뉴스에 나오시겠지만 지역의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들이 다 이게 터지는 거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한 30년 정도를 대한민국을 이렇게 견인했던 이 거대한 공업 단지 중심의 지방 대도시들이 사실은 지금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해법 자체가 마땅치 않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정부 재정은 더 이제 이거는 계속 제기된 건데 사실 재정 자립도 자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크고 국세와 지방세 우리나라는 국세 중심의 사실은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 자체가 절대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지방세 비율도 사실 수도권이 절대적으로 큰데 사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기계적으로 몇 대 몇이어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OECD 국가를 조사해 봤을 때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연방제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세 비율은 30% 이하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우리나라 같은 교부금 재정 보조를 통해서 지방정부 재정력을 보존해 주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지방세 비중이 뭐 어떻게 되느냐 이것보다는 세목이 과연 지방세에 적합한 세목을 거듭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OECD 회원국 같은 경우에 보면 지방정부 세수는 재산세나 소득세, 소비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뭐
선진국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여. 표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세가 14개가 있고 지방세가 11개가 있는데 이 지방세가 이게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지방세가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방세를 가장 크게 구성하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이렇게 보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주자의 소비 지출 통계를 근거로 해서 각 이제 지출 각 지방이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배분을 할 때 이게 지역별 가중치와 지역 상생 기금의 출연을 통해 가지고 민간 소비 지출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간의 세수 격차를 보완해 주고 있어요. 소비세가.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걸을 수 있는 세금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지방 소비세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세가 아닌 지방 교부세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득세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독립세거든요. 그러니까 세율을 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어야 맞는 법적으로 독립세입니다. 독립세인데 과세 표준을 소득세하고 법인세와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전한 지방세라고는 사실 보기 어려운 것이죠.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지역 경제가 침체되면 지방 소득세니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 교육세라고 지금 마지막에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등록 면허세나 레저세, 담배 소비세 이런 것들에 대해 일정 분을 부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방세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력세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득세나 재산세 등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해서 인상을 하거나 인하를 하거나 이렇게 자율을 주고 있는데 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하는 사례가 상당히 드뭅니다. 일부 서초구 같은 경우에 전에 재산세를 이제 인하하는 바람에 약간 논란이 좀 제기되고 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상당히 이제 조세평등주의, 우리 법이 제한한 조세평등주의에 상당히 위반할 같은 서울시 안에서.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인하를 하면 지방 재정이 당연히 이제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부족해지면 이 인하한 세금만큼 다른 자치구에 들어갈 조정교부금의 일부를 다시 보존해 줍니다. 그러면 결국 인하를 해놓고 다른 자치구에 갈 돈을 받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자치단체들끼리 상당히 그래서 서초구도 그 당시에 상당히 좀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부족한 재원은 결국 이제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죠. 이전 재원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국고 보조금 중에 실제로 지방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지방 교부세나 지방 재정 교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지만 사실 이거는 그래프 보시다시피 30% 수준에서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 중앙정부의 국고 보조금이 사업 베이스를 전제로 한 국고 보조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이건 지금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전히 30년 정도가 지났는데 오히려 30년 전보다 지금 훨씬 안 좋아졌거든요. 재정 자율성 부분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상당히 좀 제약들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답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이게 대충 생각을 모아보면 일단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건 경제적 효율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좀 대응하기 위한 초강력화의 어떤 방향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 기능의 어떤 지리적 분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재편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건데 문제는 이렇게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니고 기초정부 자체를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더 작은 형태의 기초정부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인구 규모나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거점 기초정부 지금 특례시 같은 거 있는데 이 특례시를 지금 인구로만 하고 있는데 꼭 인구로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조건들을 좀 해서 지역에 거점이 될 수 있는 이제 도시와 이제 작은 기초정부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사실 가장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는 사실 축소를 좀 해야 됩니다. 지방 분권을 정말 하려면. 그러니까 중앙정부 권한을 축소해서 초강정부를 이관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중앙정부의 규모를 줄이지 않는 지방 분권은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이 하는데 국정과제 전체를 봐도 중앙정부 규모를 줄이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조금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이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의 미래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통계 이게 공간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제 전망은 사실 2050년 35년까지 여기는 35년까지 되는데 2050년 정도 되면 대한민국은 한 2개 정도로 나눠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수도권하고 그냥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을 하는 이 경상권 이렇게 경제적 규모로만
보면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가면 과연 되는 건가? 이렇게 가면 좋은 건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의문들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도시의 미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 공간 구조가 상당히 다양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도시 자체가 뭐 스마트시티부터 시작해서 많은 다양한 형태의 도시가 구상이 되고 있고 그 도시간 네트워크 자체가 지금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도시 정부가 출현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규모의 기초 정부가 운영이 가능하고 이 정부들을 네트워크로 묶을 수만 있으면 지금 현재 뭐 광역이 수행하는 형태의 이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다양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초광역 이렇게 논의를 막 들여다보면 사실 이제 중심 도시를 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은근히 이게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중심 도시의 이야기를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대구 경북 통합에서도 그렇고 부산 경남 울산 통합에서도 어디가 중심이 되느냐를 가지고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회 경제의 변화를 고려할 때는 뭐 공간 체계 개편 자체가 대도시권 중심으로 하는 것은 좀 불가피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정부를 좀 축소를 하고 초강력 단위로 하시는 기능과 인력 재원을 이관해서 국가 기능의 지역적 분담체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고 초강력화와 함께 더 작은 규모의 다양한 기초 정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지역정당 설립을 허용하거나 지방정당 그다음에 뭐 시민교사체 지방선거 참여를 허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도 지금 이제는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 자체가 지역의 이제 권력 구성과 작동 방식에 관한 것으로 행정 개혁을 넘어서 사실 이거 근본적으로 지방 분권은 정치 개혁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이제 넓게 큰 관점에 생각할 필요가 있고 좀 다양한 상상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초 정보를 구성하지 못하는 지역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섬이라든지 뭐 일부 지역 이런 정도에서는 초광역 정부의 직할 운영을 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크게 이제 뭐 이건 이제 제가 재작년에 그 KDI에 뭐 연구 파견을 나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KDI 박사님들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나온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 생각도 제가 동의하는 게 국가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게 내셔널 미니멈적인 측면에서만 관리만 충실히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 맡기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뭐 고등교육이라든지 국가가 반드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의 정도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광역정부나 기초정부 쪽으로 이관을 시키는 결단, 뭐 정치적 결단, 정치적 개혁 이런 부분이 이제는 병행이 되어야 뭐 저희가 좀 더 분권의 효과를 체감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에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지방 분권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가가 제목인데 이제 이 생각을 해본 효과가 있는데 체감할 수 없는 건가? 아니면은 효과가 없어서 체감할 수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탁 들어오는 게 현재 지방자치는 기관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담아 있는데 그거를 내용이 크셔가지고 전부 중요한 얘기들 해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발표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윤 박사님 재미있는 발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으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는 왜 지방분권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만 하는 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짧은 시간에도 이 안에 그 답과 함께 그러면 솔루션까지 제시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먼저 읽고 나서 제 머릿속에 다른 질문이 또 떠오른 거는 그렇다면 지방분권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방분권을 체감할 수 있는 세상, 이 세상은 어떻게 생긴 세상인가? 그래서 우리 발제문에서도 뭐 항상 저희 행정에서 얘기하는 민주, 능률, 형평 뭐 이런 가치들이 언급이 돼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분권 옹호 이론에 따르면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지방 분권 꼭 해야 되나요? 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분권 옹호 이론들은 분권을 해야지만 우리가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뭐 효율성이고 효과성이고 사실 이러한 용어들을 실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로 해석을 해보자면 대충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이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 아니면 이 지역에 어떤 공공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 이웃들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존재하는 사회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방정부의 목적이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것, 그 다음에 정부, 그게 중앙정부가 됐건 지방정부가 됐건 모든 정부 그리고 공공정책의 이제 귀결점이 공공행복 증진이라는 공공행복론 관점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답에 우리 얘기한 우리는 왜 지방분권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제 원인 진단과 그 처방에 대해서 저는 이런 공공행복론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왜 지방분권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잠정적인 가설들을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지방분권은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방분권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발제문에서는 사실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견해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대 모든 정부에서는 이제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변화들이 있긴 있었어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2010년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 그다음에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방자치법 전무 개정, 이런 효과들이 있긴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주민 복리 증진 효과가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은 노에 가깝다라는 문제의식인 것 같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주민 복리 증진 효과를 더더군다나 수도권 밖에서 찾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원인이 이제 사회 부분 문제의 강화, 그리고 기반적 권력,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이제 지역화 부재,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결과로 이제 시민이랑 분리된 지역 정치, 악화되는 지역 간 불평등, 그리고 지방 재정 상황의 악화,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수행해본 실증 연구들에서도 보면 지방 재정 자율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들이 당연히 있을 텐데, 그런 다양한 지방 재정 자율성 지표들을 봤을 때도 그간 지방 재정 자율성은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방 정부의 지출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지방 재정에 대한 논의들을 보면 이제 세입 쪽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지출 쪽을 봤을 때도 지방 정부의 지출이 주민의 수요에 이제 일부에만 대응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방 정부가 왜 주민의 수요에 100% 대응하는 지출을 안 하냐? 그 대답은 못한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발제문에서 중요한 기여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 자명한 선은 아니다라는 거를 상기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분권 논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정부 조직 간 권력, 그다음에 권한 배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지적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서 여기 발제문 안에서도 던지는 이제 의문들이 있어요.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면 분권의 체감도가 올라갈까? 그리고 지방정부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분권 체감도가 올라갈까? 아무래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답들은 노일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분권을 추진하는 궁극적 목적을 잊었을 때 저는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 그러니까 분권의 궁극적 목적을 잊었을 때 나타나는 위험은 특히 최근에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도
저는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금 기관 생존형 지방자치. 제가 지난 학기에 저희 학생들한테 수업 중에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지방소멸이 근데 왜 문제냐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저런 질문을 왜 하나 하는 이런 질문을 왜 하시나라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지방소멸에 대한 논의들을 보면 바로 말씀하신 이 지방자치, 그러니까 기관의 생존에 대한 우려, 그래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소멸 문제들을 찾아봤을 때, 그리고 아까 우리 발제문에서도 왜 지역의 미래라고 해서 그 지도들 보셨죠? 프로그램. 거기서도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어찌됐건 수도권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살고 싶은 거를 어떻게든 이걸 돌려놓으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고, 지금까지도 지방소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부 재원을 투자를 해서 정책들을 세웠지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지방소멸이 전혀 문제가 아니냐, 그 얘기는 아니고, 지방소멸이라는 문제를 정의를 할 때 그 문제는 수도권 밖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최소한 수준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불평등한 상황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소멸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다이어그노스 해야지 거기서 나오는 솔루션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특히 지방소멸에 대한 그 논의들을 보면, 그 정책들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구를 유지, 아니면은 더 꿈을 크게 크면 인구를 다른 데서 불러들여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지방 재정이 그러니까 인구 성장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그간의 연구들을 보면 인구 성장이 지방 재정에 부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으로 인구 유지나 이제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놓고 정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성공을 했을 때도 이게 지방 재정에 꼭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약속이 없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방 재정에 그 금고가 커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그게 그 결과로 연결된 거다라는 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처방으로 넘어가자면, 지금 광역정부의 추가경역화 그리고 기초정부의 규모 권한 조정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발제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앙정부의 축소를 제시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발제자와 100% 공감합니다. 이 지방 분권이 실제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권한을 중앙정부 수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문제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어느 상황에서도 권한을 내놓는다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권한을 다시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갖고자 하는 쪽에서 그거를 억지로 어떻게 보면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권의 실질적 효과를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강화 또는 이런 식의 상향식, 그러니까 바텀업 노력이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오늘날 사실 한국의 지방분권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방소멸이라는 어떤 굉장히 급한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희가 기회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방향을 아예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말하자면 중요한 게, 우리가 지방 분권을 추진하는 이유가 지자체를 늘리고 뭐 지방 재정을 늘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민의 복리 증진 그리고 불평등 완화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진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이진수 교수입니다. 우리 평소 우리 연구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윤영건 박사님께서 발제를 하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토론에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목만 보고 내용을 보지 않고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우리는 왜 지방분권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데 이제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뭐 어쨌거나 제도적 자치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세대에 따라서 생각은 다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세대 같으면 토론문에도 썼지만 이게 대학 시절에 그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그 전과 후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우리 지금의 학생들은 예전에 그 분권 이전을 모르니까 아마 어떤 게 지방분권의 효과지 하는 거를 알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약간은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좀 토론문을 준비해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발제자의 안타까움이 되게 느껴지는 발제문을 잘 읽고 좀 토론문을 준비해봤는데 저는 95년에 처음 단체장 선출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 서울대 학생들은 대부분 느꼈을 텐데 군인이나 공무원이 하던 서울시장을 갑자기 경제학과 교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뭐가 신기하네 약간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밖에 실제로 대학생이 분권이 됐다는 걸 느낀 건 없었는데 이제 저는 역삼동에 있는 교인 한 3,000명 정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학 때. 그때 이제 주일 예배 때마다 주차가 항상 문제인데 그 교회 바로 앞에 언주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를 하면 항상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강남구청장님이 이제 직선으로 되면서 주일날은 마음껏 세워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지방자치구나. 이 세상이 굉장히 좋아지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교회에 교인들도 관심 없고 구청장도 교회에 관심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구청장님이 예배 시간에 와서 색소폰도 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지 했는데 이제 나중에 좀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야 지방자치의 효능은 교회가 가장 느끼겠구나 싶은 거예요. 이게 한 지역에 한 3,000명, 4,000명씩이 매주 모이는 집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랑 척을 지고 구청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실제 아주 초대형 교회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하세요. 구청장 정도면 대선 후보면 이제 초대형 교회에 관심이 있는데 구청장은 10,000명, 20,000명 교회는 우리 구민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한 1,000명, 2,000명, 3,000명 교회가 이제 완전 우리 구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주로 관리하는 거죠. 이제 그거 말고 여기저기서 분권돼서 뭐가 좋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를 한번 쭉 생각해 보니까 분권을 가장 느끼시는 집단이 또 새벽에 동네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분권 자치가 되면서 체육시설들이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조기 축구하기도 좋아지고 이런 철봉도 좋은 걸로 바뀌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옆에 구는 저 잔디밭 다 깔아줬는데 우리 구는 왜 없지? 이제 이런 비교 때문에 이제 지역이 발전하는 경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효능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낀 효능감은 이제 발제자의 발제문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이제 약간 수준 낮은 수준이고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효능감을 우리가 왜 못 느끼는지 또 왜 효능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지방분권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발제자 또 토론자 또 사회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분권을 원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단 현재 상태로 말씀을 드려보면 그동안의 지방자치 역사를 우리나라에서 보면 의회가 설치됐고 단체장을 직선하기 시작했고
또 조례를 통해서 국가의 법률과 다른 내용의 규율을 뭐 하기 시작하는 등의 지방자치 실수로 인해서 지방행정에 이제 많은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방자치가 부활할 때는 가장 큰 명분은 단체장 직선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확산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관선 그 단체장들의 관권 선거가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권 선거 등 그 정치적 불공정성을 제거해서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든다. 선거 민주주의를 확대한다. 이게 아마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스스로 공동체 의사를 정한다라는 이제 자치보다는 선거 민주주의 확대가 이제 중요한 과제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직선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구성된 다음에는 우리 오늘 다 지적해 주셨지만 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의 권한 위상 또 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확립해가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단체장과 의회가 견제하면서 이제 법적인 쟁점도 많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시정명령을 해도 불응하고 취소정지권 행사하면 소송하고 또 중앙정부의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권한쟁의를 통해서 다투기도 하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 위상이 이제 확립되어 온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두 단계로 발전해 왔다고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산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이 자치단체, 단체장, 의회의 권한 강화 이 두 가지 단계를 현재까지 거쳐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인데 이제 오늘 이승종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많이 언급이 됐지만 이제 정말 지방자치의 목적이 뭔가 우리 헌법을 보면 주민의 복리가 첫 번째거든요. 김윤일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결국엔 주민의 복지와 이익인데 그것을 위한 그 주민자치의 확산, 생활 단위에서의 자치 이게 세 번째 단계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작은 단위에서의 자치의 확대를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만약에 분권의 효과가 있다고 해도 잘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치의 단위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한번 비교를 해봐도 이제 우리 관악구가 한 48만 명쯤 되고요. 우리 현재 우리 어쨌거나 법상으로 자치의 최소 단위가 기초인데 48만 명쯤 되고 우리가 220 몇 개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데 인구가 5천만이니까 대략 하나당 22만 명쯤 됩니다. 그래서 자치의 단위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물론 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 또 특별 목적 빼고 제너럴 퍼포스인 그 정부 중에 카운티 하위 단위 그러니까 뭐 무니시펄 단위의 가버먼트를 세보면 이게 가장 최근 조사가 2017년에 뭐 3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인구수로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 훨씬 자치 단위가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뭐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미국의 작은 도시에도 뭐 교육구가 2개여서 교육감이 2인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기초보다는 광역 단위는 이제 자치가 좀 덜하죠. 뭐 카운티 단위의 자치 이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자치로 보면 이제 작은 단위가 먼저여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 교육자치도 광역은 하는데 기초는 안 하고 야 이거 뭐 그런 작은 데까지 자치를 해요. 약간 이제 이런 컨셉인 거죠. 세종이나 제주도 광역만 자치하면 되지 뭐 기초까지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치 관점에서는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측면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게 또 우리의 행정 문화에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한편 들었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맞는 자치나 분권은 어떤 건지 어떤 게 우리한테 적합한지 하는 생각은 뭐 여전히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저도 작은 단위의 자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이제 작년에 뭐 행안부에서 같이 이제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할 때 크게 가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막 이렇게 저도 열심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이제 주민 자치의 단위보다는 이제 행정의 단위로서의 자치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이제 자치와 분권은 주민에 대한 대응성이나 민주성 측면에서 반드시
확대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작은 단위의 자치의 확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정치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발제자께서 강조하신 지역 정당이 저는 그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방문건의 비치향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게 해주신 귀한 발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 질문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그럼 윤 박사님이 간단하게 그냥. 제목이 대단히 자극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해가 높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던지는 흔하게 제가 받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뭐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조금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좀 은폐하는 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방자치 정치 분야에서 이 차단벽을 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게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슈에 비하면 이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법안에서 뭘 빼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아직까지 못 받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떻게 좀 확산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결국에는 정부 부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사회 부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저희가 뭐 조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분이 질문하신 게 지방자치에서 이게 우리가 어떤 집단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라고 하면 너무 좀 이건 좀 그렇지 않나 했는데 그냥 던졌는데 맞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게 대상이 어떤 집단인가, 공무원 집단인가, 뭐 아니면 정치인들인가, 일반 시민들인가에 따라서 상당한 체감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더 이제 글을 완성한다고 하면 정교하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중요한 지적인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탄소 정책 이런 것 같은 중앙정부 정책을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떠나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탄소 환경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뭐 시군구에서는 사실은 뭐 할 수가 없죠. 담당 공무원이 없습니다. 일단 뭐 이런 거를 만들고 하는 시군구 자체가 이런 기획을 하는 업무로 원래 설계가 된 게 아니에요. 시군구 자체가.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시군구도 뭐 규모에 따라서는 100만 대도시 이상 되는 그런 도시들은 기획 업무가 강화되어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중소 시군구는 사실 이런 기획 역량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집행 업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떠안게 되면 상당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면 이게 중앙정부 자체가 사실은 지방 단위에서 상당히 많은 중앙행정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환경청이라든지 이런 사실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 수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국가기관으로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기관들에서 사실 이걸 수립을 해서 권역 단위로 구성을 해야 사실은 효과적인 거죠. 근데 이거를 업무의 편의상으로 떠넘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자체에서 해야 될 일, 뭐 국가적인 표준을 정한다든가 국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표준을 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국가가 하고 뭐 굳이 관리 이양을 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그냥 좀 더 큰 초광역 정도 단위에다가 이양을 해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그나마 합리적인 방법인데 뭐 이걸 성과주의에 좀 초점을 맞추면 아무래도 기초 단위로 막 해서 뭔가 많은 사업을 일으키고 성과를 뽑아야 성과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도 국가와 지방 간의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기능이나 역할 조정이나 이 문제와 함께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학생분 질문 주신 게 노인복지 보조사업 비율이 월등히 높죠. 지방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좀 문제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상당히 좀
나쁩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실 개입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도 보조사업 비율이 이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초단위에서 노력은 사실 기초단위에서 노력은 자체적으로 한 조례를 정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는 있거든요. 하고는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재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전되는 재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독립적인 어떤 노인복지 사업을 한다. 이거는 재정력이 상당히 괜찮은 몇몇 자치단체를 빼고 나면 상당히 지금 제가 본 거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재정력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되어서 좀 해결돼야 될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한 2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체감하는 부분은 저로서는 아까 이제 김순우 교수님 말씀하신 거 더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옛날처럼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하나 큰 체감할 수 있는 거고, 다른 거 하나는 옛날에는 우리가 뭐 하나 일 해결하려 그러면 중앙정부에 누굴 통하면 해결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 일이 많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민주화 쪽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고, 그리고 분권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냐면 분권이 됐냐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분권에다 초점을 너무 두니까 분권이 안 됐다 그러는데 비교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정치, 행정, 뭐 법적, 제도적 이렇게 보면은 보통 10몇 등에서 한 40몇 등까지 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20위권 이내에 드는 분권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권은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근데 왜 효과를 체감할 수 없냐? 내가 자치단체장은 바뀐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바뀐 게 없고 내 생활이 크게 바뀐 게 없다. 이제 이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나라가 이게 유목국가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정주국가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고향을 떠나서 있잖아요. 전부 유목국가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인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주국가로 돌려야 돼. 정주국가로 돌린다는 얘기는 분권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생활 여건, 내가 사는 데서 어떻게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전라도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면 쉬운 얘기를 하면 지들끼리 사는 나라가 만들어야 된다. 지들끼리 자꾸 서울에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을 열패자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도 그렇고 그 지역에 창업할 때도 그렇고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불행할 것 같지만 조사해 보면은 경제적인 기회는 수도권이 우월하게 느끼지만 그 외에 교통시간, 생활의 여유, 시간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실제적인 데이터가 지방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야 자체를 바꿔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시했던 유목국가 시관에서 정주국가로 간 쪽이 좋고, 그렇게 되면은 그 분권, 이거는 사실은 일반인하고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생활 여건, 정주 여건 이런 쪽으로, 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삶의 질, 아까 김인지 교수가 얘기한 뭐 행복의 문제, 이런 웰빙 이런 쪽으로 생각을 좀 바꿔서 지방자치를 접근하면, 지금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과정 가치에 기반한 논의였잖아요. 앞으로는 목적 가치에 기반한 논의로 바꿔진다. 그러면 좀 더 체감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발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그렇게 쐐기 효과가 있는 발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기회를 준 윤영근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토론자 두 분 원장님 감사합니다.